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는 아주 오래된 문서 하나를 가지고 일종의 탐정 놀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문서 표면을 보면요. 어떤 동물은 먹어도 되고 또 어떤 동물은 안 되는지 그 규칙이 정말 빼곡하게 적혀 있거든요. 언뜻 보면 그냥 좀 복잡한 식단 규정 같아 보이죠. 하지만 저희의 오늘 임무는 이 규칙들 너머에 숨어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체제를 해독해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돼지고기 먹지 마세요 같은 개별 규칙들의 나열이 절대 아니에요. 당시 사람들이 땅이랑 물, 하늘의 모든 생물을 어떤 원칙으로 분류하고 또 이해했는지 그들의 세계관 자체가 담겨있는 일종의 설계도 같은 거죠. 설계도요? 네. 왜 어떤 동물은 되고 어떤 건 안 됐을까? 그 기준 뒤에 숨은 아주 일관된 논리를 찾아내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첫 번째 장, 땅의 짐승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문서를 보면 아주 명확한 두 가지 기준이 나오더라고요. 첫째, 굽이 갈라져 쪽발일 것. 그리고 둘째는 새김질을 할 것.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정한 동물,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동물로 분류된다는 거죠. 바로 거기서 모두라는 조건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건이라는 거죠. 둘 중 하나만 되면 안 되는군요. 네,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만 충족하는 애매한 경우는 아주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그 경계선에 있는 동물들을 딱 집어서 예시로 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낙타나 토끼 같은 동물들은 새김질은 하거든요. 네, 하죠.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네, 돼지는 굽은 갈라져 있잖아요. 그런데 새김질을 안 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규칙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다는 결론이 아주 논리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그냥 돼지는 더러우니까 같은 막연한 이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시스템 안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도출된 결과라는 점이 재밌네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감정이나 편견이 아니라 정해진 시스템의 결과라는 점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 규칙이 얼마나 엄격했냐면 먹는 데서 그치지가 않아요. 문서를 보면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고 하거든요. 주검? 그러니까 사체를요? 네, 먹는 행위는 물론이고 부정한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사체를 만지는 것조차 안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농부가 자기 밭에서 죽은 돼지를 발견했어요. 그럼 그걸 치우지도 못하는 건가요? 이건 일상생활에서 정말 큰 제약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물론 치우긴 해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일시적으로 부정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다시 자세히 다루겠지만 부정함이라는 개념이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파될 수 있다는 생각하고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단순한 식단 가이드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규칙이었던 셈이죠. 알겠습니다. 땅의 짐승은 내부 작용, 그러니까 새김질하고 외부 형태인 굽을 모두 보는 좀 복잡한 기준이었네요. 그럼 이 논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바뀔까요? 거기서도 이렇게 복잡한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규칙이 바뀔지 궁금한데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놀랍게도 물속에서는 규칙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정말요? 네, 딱 두 가지만 봐요. 지느러미하고 비늘. 이 두 가지가 모두 있는 생물만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훨씬 간단해졌는데요. 근데 잠깐만요. 지느러미랑 비늘이 둘 다 있어야 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즐겨 먹는 해산물 중에 상당수가 탈락하겠는데요? 그렇죠. 오징어, 문어, 낙지 같은 연체 동물은 당연히 안 될 거고 랍스터나 새우, 게 같은 갑각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거의 해산물 뷔페 메뉴의 절반을 금지하는 수준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심지어 문서에서는 그런 것들을 그냥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가증한 것이라는 훨씬 강하고 감정적인 단어를 써요. 가증하다고요? 네, 먹지 않는 걸 넘어서 아예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거죠. 땅의 짐승과는 다르게 수중생물은 눈에 보이는 외부 형태로만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우리 편과 아닌 편을 구분해버리는 겁니다. 가증하다니 정말 단호하네요. 땅에서는 내외부를 다 보더니 물에서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칼같이 잘라버리는군요. 자, 그럼 이제 하늘로 가보죠. 땅과 물에서 나름의 규칙을 확인했는데 새의 격울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날개가 있고 부리가 뾰족한 것, 이런 식일까요? 하하,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서의 분류 시스템이 아주 흥미로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갑자기 전략을 완전히 바꿔요. 전략을 바꾼다고요? 네. 이런 새를 먹으라는 긍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대신에 이런 새는 먹지 마라는 금지 목록,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갑자기요. 왜죠? 좀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엔 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먹을 수 있는 새의 공통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확실하게 피해야 할 것들만 딱딱 지정해 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죠. 아, 목록을 보면 재미있는 패턴이 좀 보여요. 독수리, 솔개, 매처럼 다른 동물의 피와 살을 먹는 맹금류나 까마귀처럼 죽은 동물을 먹는 청소부 새들이 주로 앞쪽에 배치되어 있죠. 그렇군요. 뭔가 좀 폭력적이거나 죽음과 관련된 이미지가 있는 새들이 주로 포함된 느낌이네요. 타조나 올빼미, 황새 같은 새들도 보이고요. 그런데 목록을 쭉 보다가 마지막에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박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쥐는 새가 아니제가려 포유류인데 이건 그냥 실수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서의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최고의 아하 모먼트입니다. 아하 모먼트요? 네. 물론 현대 생물학의 관점에서는 명백한 오류죠. 하지만 이 문서의 저자들에게는 우리의 분류체계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운영체제는 유전자가 아니라 기능과 관찰에 기반했거든요. 아, 그들 눈에는 박쥐나 새나 똑같이 하늘을 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적인 분류가 아니라 그들만의 직관적인 질서에 따라서 나는 것들이라는 어떤 폴더 안에 새하고 박쥐를 그냥 같이 집어넣은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식이 부족했다기보다 세상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가 우리랑 근본적으로 달랐다는 증거네요. 와, 정말 놀랐습니다. 맞아요. 그들의 세계 지도를 이해하는 열쇠 같은 부분이죠. 자, 그럼 그 기능적 분류라는 렌즈를 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카테고리 곤충으로 가보면 더 기가 막힌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곤충이요? 아니,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그냥 곤충은 다 먹지 마가 기본값일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곤충을 먹고 안 먹고를 나누는 규칙까지 있다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 이상으로 구체적이에요. 기본 원칙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혐오스러운 것이니 먹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이 붙습니다. 예외 조항이요? 네. 다만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어도 된다. 즉, 나는 능력에 더해서 뛰는, leaping 능력을 가진 곤충은 허용된다는 거죠. 뛴다고요? 설마 메뚜기 같은 거요? 바로 그겁니다. 심지어 문서에는 먹을 수 있는 곤충의 종류까지 명시돼 있어요.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어라. 고요. 와, 이건 그냥 이론적인 규칙이 아니라 실제로 당시 사람들이 이걸 먹었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사막이나 광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 곤충은 아주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을 테니까요. 그렇겠네요. 무조건 금지하는 게 아니라 뛰는 다리라는 명확한 시각적 기준으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준 대단히 현실적이고 또 실용적인 지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와, 이건 정말 감탄만 나오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규칙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땅에서는 내 외부 조건, 물에서는 외부 조건, 하늘에서는 블랙리스트, 그리고 곤충에서는 예외 조항. 각기 다른 방식을 쓰긴 했지만 어떻게든 세상을 명확하게 나누려는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까 부정함은 전염된다고 하셨잖아요. 먹는 문제를 넘어서 이 개념이 일상생활을 어떻게 지배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네, 바로 부정의 전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서부터 이 시스템이 얼마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한 동물의 사체를 만진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져요. 저녁까지요? 네, 일종의 사회적, 종교적 격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체를 옮긴 사람은 입고 있던 옷까지 빨아야 하고요. 그럼 만약에요, 집안에서 쥐나 도마뱀 같은 게 죽었다고 쳐요. 그럼 그 사체가 닿은 물건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부정함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옮겨가거든요. 부정한 사체가 나무 그릇이나 옷, 가죽 자루 같은 데 닿으면 그 물건도 부정해져요. 그럼 그 물건은 버려야 하나요? 아니요. 이런 것들은 물에 담가 씻어서 저녁이 되면 다시 정결해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모든 물건이 그렇게 쉽게 정결해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인데요? 바로 질그릇, 그러니까 토기입니다. 문서에서는 부정한 것이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고 명령해요.
아주 단호하죠. 갯들이라고요. 씻어서 다시 쓰면 안 되고요. 그건 좀 낭비 아닌가요? 그들에겐 낭비가 아니었던 거죠. 토기는 표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구멍이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부정함이 스며들면 다시는 완벽하게 정결해질 수 없다고 믿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부정함의 확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그 그릇 자체를 파괴하는 것뿐이었죠. 심지어 흙으로 만든 화덕이나 화로에 사체가 닿아도 깨부수라고 해요. 부정함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타협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대단하네요. 그릇을 깨트린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다가옵니다. 오염을 그냥 닦아내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버린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예외도 있다는 거예요. 샘물이나 웅덩이처럼 많은 양의 물은 그 자체로 정화 능력이 있다고 봤는지 부정해지지 않고 마른 씨앗도 괜찮다고 하더군요. 맞아요. 하지만 물에 젖은 씨앗에 사체가 닿으면 부정해진다고 하니 이건 뭐 거의 현대의 미생물 전파 원리를 아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섬세한 구분이에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표면이 젖었을 때 오염이 더 잘 전파된다는 사실을요. 이처럼 부정함의 전파 규칙은 매우 체계적이고 물질의 특성, 그러니까 뭐 스며드는가, 씻기는가, 또 상태, 젖었는가 말랐는가까지 고려하는 놀라운 세밀함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조각에 다 모인 것 같습니다. 땅, 물, 하늘, 곤충을 나누는 규칙부터 부정함이 전파되는 방식까지 이 모든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만든 궁극적인 이유, 그 빅 퀘스천에 답할 시간이네요. 이게 단순히 위생이나 건강 때문만은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가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 거룩함. 그게 핵심 키워드였군요. 바로 그거죠. 이 모든 복잡한 분류와 구별의 행위는 신의 핵심 속성인 거룩함을 인간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방법론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는 게 네, 이게 단순히 착하다는 윤리적인 의미를 넘어서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완전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신이 질서정연하게 세상을 창조했듯이 그의 백성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를 세우고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그 거룩함에 참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제 모든 게 이해가 됩니다. 왜 돼지가 부정했는지, 왜 오징어가 가증했는지 그 이유가 풀리네요. 그 동물들이 뭐 악하거나 더러워서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 설정한 완벽한 범주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군요. 맞아요. 정한 동물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그 정체성이 완벽한 것들이에요. 땅의 짐승은 굽도 갈라지고 새김질도 하는 완벽한 초식동물,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을 모두 갖춘 완벽한 어류, 그런데 돼지처럼 굽은 있는데 새김질은 안 하거나 장어처럼 물에 사는데 비늘이 없는 것들은 경계에 걸친 존재, 즉 범주를 흐리는 불완전한 존재로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규칙은 세상을 신성한 질서에 따라 재편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세계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매일의 식사는 그냥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니었죠. 세상의 창조 질서를 재확인하고 신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신성한 의식이었던 셈이죠. 이 문서의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것을 딱 요약합니다. 이는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분별. 네, 분별, 즉 구별하기. 그것이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었습니다. 와, 오늘 저희는 정말 깊은 잠수를 한 것 같네요. 처음엔 그저 기이한 고대의 음식 금기 목록으로 시작했는데 파고들수록 한 문명의 세계관과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갔는지에 대한 거대한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이 탐사는 청취자 여러분께도 흥미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이 문서는 그 이유를 거룩함이라는 신학적 개념에서 찾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런 개념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 속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음식에 대한 금기나 까다로운 식습관 같은 것들은 뭘까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윤리를 이유로 특정 음식을 철저히 배제하죠. 어쩌면 우리도 우리 시대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음식을 통해 세상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분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 식탁 위에 놓인 음식과 놓이지 않은 음식,
그 선택이 드러내는 우리 자신의 신념과 세계관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